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된 법관 탄핵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오늘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건데요. 이런 결정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파면이 적절한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헌재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법농단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 역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3명의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원인 제공은 했지만 누군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관련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선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당내 주자가 아닌 상대당 후보 검증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원희룡 캠프 박용찬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정훈의 경제 한방. 오늘은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 잭 도시의 초인플레이션 경고가 가져온 파장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를 차례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G20 정상회의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로마에서 열리는데 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방문 일정을 마치면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해서 다음 달 1일과 2일에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우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재작년 발생한 헝가리 선박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국제회의에 나가게 되면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혹시 회담할 수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외교부 당국자로부터 언급이 좀 있었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 계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조율하고 협의해 나가는 중이라면서 다만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내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열리는 이제 G20 정상회의 전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일정이, 그러니까 네. 사실상 첫 일정이 이제 이 교황과의 만남인데요. 그 교황청 방문을 지난 2018년 10월에 이제 문 대통령이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그 유럽 순방에서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면담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화가 이제 문 대통령과 이 프란치스코 교황 간에 좀 오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동행할 예정이라는 점이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8년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제안에 대해서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를 마땅히 지금 출구를 마련하기, 대화를 어떻게 하기가 뭔가 계기를 만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북을 한다. 그러면 뭐 아마 새로운 어떤 탈출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하여튼 좀 회담 성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사실 뭐 발언 당시부터 이게 어떤 실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것보다는 네. 좀 대선 후보이지만 어떤 좀 당장 이번 대선 공약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뭐 그런 구상이라기보다 어떤 방향성을 밝힌 게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이었지만 어쨌든 여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다 보니까 이게 인화력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어제 뭐 발언할 때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발언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대선 후보가 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어제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고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 요식업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식당 사장님들이 많이 어렵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식당 그 자영업 이제 이 식당 이제 창업을 너무 이제 우후죽순식으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인다.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의 진입 문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진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죠. 이제 좀 지나친 경쟁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게 현명한 발언은 아니어서 뭐 당 안팎에서 여러 공세의 빌미가 됐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비판 메시지가 나왔어요. 정의당 오연주 대변인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을 두고 음식점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은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라면서 잘못된 발언은 주워 담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어제와 같은 논리로 또 반복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티끌만큼도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함과 고집만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발언을 진화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네. 이 지사는 불나방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다가가서 촛불에 타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또 고용 환경이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내가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 이렇게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규제 철폐가 만능, 자유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면서 자유와 방임은 다르다. 자유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임하면 안 된다는 점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과 조율되지 않는 의제들을 내세우면서 좀 정책 혼선을 노출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식당 총량제 같은 것은 뭐 본인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도 이거를 어떤 대선 공약이라고 당연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놓은 발언은 아니었을 건데요. 네. 다만 이제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발언을 불쑥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으로 뭐 불리한 거는 물론이고 이제 유권자들에게도 좀 혼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주 4일제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이 후보가 뭐라고 발언했냐면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 4일 노동제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것도 당장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긴 아직 이르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화두의 하나로 얘기는 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이것도 이제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역시 이제 대선 후보로서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감이 이 도지사일 때와는 좀 또 다르다. 역시 이런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반대편의 전 국민의힘 소속인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네. 120시간 노동 발언도 사실 딱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이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어떤 기업가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 역시도 결국 남의 말을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비판도 많이 받았던 이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근데 주 4일 노동제가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따르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제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일단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원팀 회동을 마무리 지었다면서요?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박용진 의원과 오찬을 하고요. 이어서 의원회관을 방문해서 이 김두관 의원과 사람회를 잠깐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한 협력을 각각 다짐을 했는데요. 이로써 경선 후보 5명과의 원팀 연설회동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후보와의 회동에서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고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어제 합류를 했고 오늘 만난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선대위를 발족해서 선대위 체제로 당을 공식 전환할 예정입니다. 네. 그때 민주당이 경선 후유증을 극복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쓴소리도 내놓는 인사도 있다면서요? 네, 일단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요. 오늘 아침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프레임은 안 먹힌다고 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은 주장했을 때와는 이제 달라졌다. 그때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몰랐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또 뇌물도 있고 부패도 있었다면 이 전체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또 어제 이제 친문 성향 의원 70여 명이 이제 문재인 정부 성과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5년 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또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 이런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참석한 이제 법학 전문가로부터 이재명 후보 검찰개혁 의지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여당 대선 후보이니만큼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는 것도 중심을 좀 잡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좀 있겠군요. 앞으로.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를 가동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네, 본격적으로 야당도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상대 당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라는 당내 특위를 이제 구성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위원장은 김진태 전 의원이 맡기로 했고요.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김은혜, 김형동, 윤창현, 전주혜, 최영두 의원 등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8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막판까지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혼전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이제 홍준표 의원이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좀 그 센 발언이 계속 장외에서 오갔는데요. 네. 홍준표 의원은 오늘 SNS에 쓴 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에 이제 인재 영입에 힘을 써서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캠프에 영입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네. 흘러간 정치인들 주워 모아 골목대장 노릇하는 것도 며칠 남지 않았다. 네. 뭐 패거리 구태 정치인을 주워 모은다. 뭐 거의 인신공격 수준의 강한 비난을 네. 했고요. 그리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자신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오히려 윤 전 총장을 거꾸로 겨냥하면서 마지막 경선 때 실수 안 하는 걸 최상 목표로 하고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4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대선이 되겠느냐. 저는 저보고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26년 정치를 하면서 막말을 몇 번 했다. 그런데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26번 막말을 하는데 어떻게 당원들이 믿고 선택하겠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좀 서로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에게 영입 제안을 받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도 또 뭐 양측이 설전을 벌였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어제부터 이제 쭉 이어진 그 말싸움의 끝에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네. 어제 오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 합류 기자회견을 오전 11시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 의원이 오후쯤에 다시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뭐 한물간 정치인들을 뭐 모으고 있다 이런 취지의 비난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하태경 의원이 아침에 이제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 나보고 오라 그랬지 않느냐 공개 구애 같은 게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캠프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내가 홍 후보 쪽으로 들어가면 개혁 세력이 되고 윤 후보 캠프 쪽으로 가면 낡은 세력이 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홍 후보한테 아니 그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영입 제안을 한 게 사실이냐 오늘 마침 오후에 그 홍준표 후보 기자간담회가 있어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봤는데요. 홍 후보가 딱 잘라서 거짓말이다라면서 그 우리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을 다 봤지만 주사파 출신 정치인은 안 받는다. 이렇게 하태경 의원을 겨냥해서 날선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이렇게 두 캠프만 얘기해서 그렇지 원래는 유승민 캠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이력으로 보면. 그렇죠. 뭐 그 과거 이제 그 탄핵 때부터 보면요. 뭐 당시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그 바른정당을 만들고 또 네.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그쵸. 다시 새로운 보수당으로 가는 과정까지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계속 그 유승민 의원 표현대로 하면 죽음의 계곡을 같이 건너온 사이인데요. 네. 뭐 다만 그 시작점으로 보면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진 허구다라는 연설을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정부의 눈밖에 났을 때 네. 그때 원내주도부에 하태경 의원이 속해 있진 않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원조 유승민계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하태경 의원이 윤석열 캠프행을 선택한 후에 이제 유승민 의원 쪽에서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유승민 예. 의원 쪽 이제 인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뭐 하태경 의원 얘기까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논평을 하지 않겠다는 뭐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썩 뭐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닐 테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좀 앞서 이제 캠프 간에 서로 좀 험한 말, 후보 간에 험한 말이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당 최고의 공개 발언에서 마지막 며칠을 남겨두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강력하게 경고한다면서 후보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각 후보 캠프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또 이제 당 지도부 일부에 이름이 도용돼서 뭐 어떤 그 각 후보 측의 그 홍보 메시지에 이용됐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앞으로 지도부 이름을 도용해 전파되는 메시지에 특히 조심하시라. 저희 지도부는 엄중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원팀 경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원팀이라는 게 뭐 사실 막판에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조금 좀 얘기가 현실과는 조금 더 동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막판에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혼전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실 이게 한 9월 한 하순 정도부터 그 여론조사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뭐 각각 이제 수치는 다릅니다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특히 이제 뭐 수치를 얘기하면 좀 여러 가지 제약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좀 추세만 얘기를 하면 일단 뭐 공통된 거는 원래 가상 대결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뭐 1대1 또는 뭐 사자 대결 이런 가상 대결에서는 원래 윤석열 후보 측이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 그러니까 뭐 더 크게 이기거나 더 적게 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거의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홍준표 후보 의원 쪽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이제 이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 4명 가운데 누가 가장 적절하냐, 뭐 누구를 가장 선호하느냐 이런 사지선다 조사를 하면 통상 이제 홍 의원이 그 윤 전 총장에 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 이제 숫자가 더 크게 나온다. 아마 이런 거는 지금 공통된 추세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좀 혼전이라고 봐야 될지는 조금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런 추세에서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4명에 대한 사지선다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홍 의원이 앞서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더 크게 한 2자릿수 넘게 앞서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최종 경선 같은 경우에는 당원 50, 여론 50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구도가 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다소 앞서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심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당심은 윤석열 후보 쪽에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대국민 지지 호소문을 발표한 거 이걸 일종의 여론조사를 의식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메시지는요. 뭐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그 이른바 반문의 구심점이 자신이다. 내가 정권교체 적임자다. 이거를 강조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장동 국민 약탈 사건 특권을 도입하고 모든 형태의 정치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결연히 맞서 싸우는 선명한 후보가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이번 대선을 부정부패 척결 적임자를 뽑을 것인지 부패의 몸통을 뽑은 것일지 결정하는 선거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자신을 정권교체의 도구로 내세웠습니다. 또 2030 지지층을 겨냥해서는 국민의힘 혁신을 공약하면서 우리 당은 30대 대표를 뽑은 정당이다.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건전보수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담아내는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층 확장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전두환 옹호 논란까지 이어진 이 연이은 설화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미지의 길을 가다 보니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했는데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면서 오늘의 윤석열은 부족하지만 내일의 윤석열은 더 나을 것이다. 좀 실수를 인정하고 몸을 낮추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결과가 나와보면 알겠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각하했어요.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서 5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국회가 올해 2월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수출을 결정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다수 의견의 요지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 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서라면서 이 파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 심판에 이익이 없다, 이런 취지로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북한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취지의 그 주장을 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에서 15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추문서를 칼럼에 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합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던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 도박 사건을 약식 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지금 형사재판 3심이 진행 중이고요. 이 상식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네, 판사는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법원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누가 간섭할 수 없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결론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소극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헌법유린과 사법농단을 자행한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를 두고 단지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각하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의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로써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멈춰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어느덧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막바지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고 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이재명 후보를 재차 겨냥했는데요. SNS에서도 오로지 본선에서 이재명과 1대1로부터 확실히 이길 후보가 누군지만 생각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게 됐습니다. 원희룡 캠프 박용찬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지금 지지율 반등을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본경선에 들어서면서 존재감을 부쩍 키우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캠프 분위기는 무척 좋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캠프는 원희룡 후보 지지율이 고작 1%일 때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미풍에 불과할 때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4강 안에 들었고 지금은 이재명 후보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돌풍이 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제는 돌풍을 넘어서 태풍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런 각오로 저희 캠프 구성원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대장동 우역 일타강사란 별명을 얻은 원 전 지사는 스스로를 이재명 저격수라고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회견 열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 이런 공익 제보를 받았다 이런 주장까지는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대장동 관련 상황과 검찰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 검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지하는 것처럼 이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우리 검찰에서 새롭게 밝혀낸 게 도대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특종으로 밝혀내고 검찰은 또 이걸 뒤늦게 확인하거나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오늘 원희룡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롭게 제기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건 사실 검찰에서 제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워낙 검찰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네. 검찰 대신 야당 대선 후보에게 이른바 공익 제보를 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 수사 자세로는 건국 이래 최대 비리라고 하는 대장동 게이트 절대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실시하기를 정말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 공익 제보를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받으신 겁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그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언론에 얘기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 전 지사는 이재명 후보를 위증 배임 등 혐의로 직접 대검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예. 한 당의 대선 경선 후보가 다른 당의 대선 후보를 직접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직접 고발을 일단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굳이 캠프에서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오죽하면 그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는 사설 탐정만도 못한 상황. 이재명 후보는 또 명백한 그 사실, 진실 앞에서도 거짓과 위선을 거침없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심상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임명을 누가 했느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이건 해도 저 너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원희룡 후보도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충정, 이런 절박함에서 본인이 직접 나선 거고요. 원희룡 후보의 입장은 명쾌합니다. 네. 대장동 게이트는 권력이 어둠의 세력과 야합해서 저지른 천문학적 규모의 대형 비리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해결하지 않고선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함에서 정치적, 법적 부담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부르면 언제라도 직접 가서 네. 당당하게 할 말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건데요. 원전지사 배우자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강윤형 씨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 뭐 치료가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캠프 쪽에서 상당히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직접 진료하지 않은 그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직업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회자께서 이제 이른바 그 골드워터 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 가지 되묻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 성향의 몇몇 정신과 의사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다. 부성 콤플렉스다. 별의별 진단을 다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그 골드워터를 들먹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 그때 의료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사법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건 그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요. 네.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네. 소시오패스라는 용어죠. 역시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의학적인 용어이면서 동시에 통상적으로 범용되는 사회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건 이재명 후보 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소시오패스라는 이 말이 나오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할 말을 참 잘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뭐 반론 차원에서 뭐 주장을 제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다른 정신과 의사가 정치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강윤형 씨의 경우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의 배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공익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한 발언이라고 하면 그건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닌가요? 제가 우리 앵커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 방송에 그 강윤형 박사가 정신의학과 교수 자격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야당 대선 후보의 가족 자격으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그렇게 밝히지 않아도 정신과 전문이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꼭 그 자격으로 나가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의도 네. 정치적인 견해, 의사 표현을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반론을 전해드린 차원에서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음식점 총량제 발언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캠프 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정말 그 어이없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음식점 총량제 발언 정확히 그렇게 되죠. 이건 그 이재명 후보 인식의 수준을 가능케 하는 그런 단적인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일종의 정책이라고 깊이 고민을 해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 자영업자들한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나방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영업자들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이다? 이건 이재명 후보의
정말 큰 실수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 음식점 총량제 발언 그리고 불나방 발언에 대해서 당장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TV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하고 서로 설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예. 탄소세 문제 가지고 서로 간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질문을 하니까 예. 홍준표 후보가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답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서로 감정이 좀 상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왔는데요. 예. 어제 토론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뭐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우리 앵커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탄소세 문제, 이 문제가 대선 토론에서 한번 다뤄볼 만한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 제가 대답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탄소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탄소세 문제는 그 국가적으로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사잖아요. 예. 또 그 날로 악화되는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는 그야말로 글로벌 최대 이슈 아닙니까? 네. 더욱이 탄소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그런 문제인 만큼 대통령 후보로서 깊이 있는 인식을 절대적으로 요구받는 국정 최대 현안이다.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현안을 물어보는 게 어찌해서 야비한 질문인지 정말 저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대선 후보 합동 토론장이라고 하는 건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을 거부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네. 예, 대선 후보 합동 토론이라는 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의 견해와 입장을 국민과 당원에게 보고하는 정말 엄숙하고 신성한 자리거든요. 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합동 토론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일종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뭐 장학 퀴즈냐, 뭐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뭐 지식 배틀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이 있기도 하다. 일단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예. 반론을 제가 전해드리는 걸로 이 질문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예, 좋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 그 전두환 옹호 발언 거센 예. 비판을 받았는데요. 예. 원전 지사가 2007년 전두환 씨에게 세비한 사진이 또 회자가 되면서 예.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윤 전 총장의 발언과 그 사과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 윤석열 총장 발언은 그 발언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더 심각한 건 그 이후 대처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 그 윤석열 총장의 그 발언 사안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 스스로를 20세기 과거로 회귀시키고 퇴행시켜버렸다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윤석열 하면은 공정과 정의, 뭐 불의에 항거한다 그런 이미지를 상당히 인상 깊게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두환 관련 발언으로 윤석열 후보가 과연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가 하는 의구심을 심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윤 전 총장의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과 별개로 전두환 씨에게 세배한 사진 문제는 원전 지사가 2007년에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사과하셨죠. 네. 아니 그 부분은 좀 별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뭐 단일화 제안이 혹시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는 앞으로 뭐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말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요. 당원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건 본선 경쟁력이다. 어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5번 민주당과 싸워서 5번 모두 승리한 그런 정치인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그 TV 토론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TV 토론의 절대 강자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재명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박살낼 수 있는 절대 강자가 될 것이다. 특히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강한 DNA를 가지고 있다. 네. 따라서 저희 원희룡 후보야말로 내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라는 큰 선물을 선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캠프 박용찬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경제정책부터 실물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정훈의 경제한방, KBS 박정훈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제가 잠깐 예고를 해드렸는데 트위터 최고 경영자인 잭도 씨가 단순한 사업가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네. 상당히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하면서 영향력이 높은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 초인플레이션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사실 일론 머스크도 스타 CEO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잭도 씨, 이 트위터 최고 경영자 이 잭도 씨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CEO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3일에 미국과 세계 경제의 초인플레이션, 이 영어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타격을 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아주 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까지 거두면서 이 초인플레이션 논란이 더욱 커졌거든요. 이들의 이 영향력이 큰 것도 문제지만 또 이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까지 이 나서서 내년까지는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입장을 갑자기 바꿔버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류자련에 그러지 않아도 전력난까지 겹쳐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계며 언론계며 전부 다 들썩거리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하면은 뭐 우리 전쟁 기간 동안이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빵 한 조각 네. 사려고 술에 한가득 돈을 싣고 갔다더라. 뭐 네. 이런 얘기 나올 때나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이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정의는요. 한 달에 물가가 50%나 오르는 걸 뜻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같은 경우에 네. 지금도 이 사진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돈으로 연을 날리는 장면도 있고요. 돈으로 옷을 해입는 장면, 그리고 심지어 땔감을 사는 것보다 돈을 태우는 게 더 싸서 돈을 태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독일에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왔던 이유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3배 이상 찍었고요. 네. 여기다가 전쟁 배상금 갚기 위해서 이 자국 통화 가치를 워낙 낮췄기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건데요. 사실 이 시점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미국에 온다. 이건 좀 뭐 어쨌든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건 좀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조금 온다고 보는 분들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발언 자체는 너무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대중적으로는 워낙 유명한 CEO다 보니까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잭도 씨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달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하는 건 뭐 전 세계 경제가 그냥 폭삭 주저앉는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동안에 조금씩 계속 있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뭐 파월 연준 의장의 태도 변화가 사실은 가장 최근에 큰 문제였는데요. 사실 9월 초까지만 해도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아주 일시적이고 곧 사라질 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지난달 29일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까지 국제결제은행 주최 온라인 컨퍼런스까지 나서서 여기에서 공급 지역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이 지난달보다 더 발언이 더 세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준의 수장인 사람이 말을 갑자기 바꿨고 심지어 발언을 할 때마다 점점 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강경한 말을 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가뜩이나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발칵 뒤집힌 건데요. 지금 현재 가장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당연히 천문학적으로 풀린 돈 자체지만 네.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미국발 물류 대란 그리고 영국도 여기에 같이 가담을 했고요. 전력 대란이 중국에서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이 지금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까지 겹치면서 물가를 여기저기서 지금 자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대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심각하냐 아니냐가 지금 계속해서 논쟁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사실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해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핑계가 좀 가능한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만약에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런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경제는 심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불안하면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경제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미국 네. 내에서 좀 이거 아니다. 이렇게 네. 좀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네. 일단 잭 도시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큰데요. 이 잭 도시가 워낙 비트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잭 도시가 갑자기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는 게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띄우려는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논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중에 빌 에크먼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 지난해 3월에 어떤 일을 했냐면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 한 달 안에 뉴욕 시장을 거래 정지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날 거다. 지난해 3월에 아시다시피 주가가 대폭락하던 때잖아요. 네. 알고 봤더니 빌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주가 폭락에 엄청난 돈을 걸어놓고서 이런 발언을 해서 불안감을 부추겼던 일이 있어갖고 네. 미국에서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잭 도시가 빌 에커먼 흉내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비트코인을 사실은 띄우려는 게 진짜 목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워낙 논쟁이 되다 보니까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까지 진화에 나섰는데 이 장관이 직접 나설 정도로 사실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도 되죠. 근데 지난 24일에 CNN에 바로 다음 날 잭 도시가 말한 다음 날에 CNN 출연을 해서 미국 물가 상승이 내년 하반기쯤에는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같은 비트코인 예탄론자 중에서 이 또 캐시우드라고 돈나무 누나 또는 언니라고 불리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캐시우드라는 저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이분이 초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절대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진화에 나섰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진영과 절대 오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진영이 일주일 내내 서로 논쟁을 했던 그런 한 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좀 의심가긴 하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한정된 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돈이 쏠리면 이거 사면 안전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심리가 생겨날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네.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들 판단 근거는 뭡니까? 자, 일단 캐시우드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요. 캐시우드의 근거는 뭐냐면 일단 돈의 유통 속도가 너무 느리다. 돈이 한번 은행에 들어가면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사람들이 돈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연준에서 풀었다 하더라도 전부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풀린 돈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AI나 인공지능 이쪽의 기술 혁신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원가가 진짜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내년 연말쯤 되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캠 피셔라고 굉장히 저명한 이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이 투자자면서 이 워낙 이 수익률이 높았던 분으로 유명한데 네. 이분이 이 최근의 물가 상승은 주로 원유와 에너지 가격에 올랐기 때문인데 이게 전부 다 아주 특수한 요인이 전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9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유럽에서는 이 좀 클린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서 풍력 발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하필이면 9월 달에
이상하게 유럽에서 바람이 잘 안 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해 이 바다에 아주 장관이 펼쳐져 있는데 전부 다 풍력 발전 그 발전기가 쫙 서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바람이 하나도 안 불다 보니까 갑자기 전력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었고 이걸 다시 화력 발전으로 하다 보니까 석탄이나 석유, 또 천연가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지금 10월부터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곧 꺾일 가능성이 크다. 또 캠 피셔가 또 한 말이 뭐냐면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미국에서 원유의 시추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원자재 가격인데 예. 이 원유 같은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은 5월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재라든가 아니면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5월부터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 원유나 에너지 쪽으로도 내년 초쯤엔 꺾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비에너지 원자재부터 가격이 내리고 그다음에 원래 원유 가격이 내리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더 기다리면 이 같은 문제는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가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경제가 내년 연말부터는 펼쳐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너무 걱정하는 것은 좀 기우에 가깝다라는 주장들을 많은 투자 전문가나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빨리 좀 기름값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네. 뭐 정점을 좀 지났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되는데 그럼 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개인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들조차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내년 상반기까지만 오고 곧 꺾일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한쪽만 보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특히 원자재 이제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뒤늦게 원자재 투자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워낙 이 소수의 큰 손들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시장의 어떤 지배하는 그런 어떤 특정 세력이 있을 정도로 좀 주식시장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소수의 큰 손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는 어쨌든 갖고 있는 통화를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화를 좀 보유한다든가 또 자산 가격 부양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 자산과 그리고 비위험 자산, 안전 자산의 비중, 이 비중을 지금 같은 때는 어느 정도 황금비를 자기 스스로 좀 정해놓고 좀 잘 지켜나가는 그런 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또 선물 투자하겠다고 하셨다가 진짜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고 하여튼 그렇죠. 지금까지 쭉 이 코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지금은 좀 네. 투자를 하루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정원의 경제한방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박정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